이선엽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부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휴 시작을 앞두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네. 오늘 연휴를 앞두고 한미 증시가 그래도 조금 반등을 네. 했어요.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제 잭슨홀 연설 이후에 시장이 조정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정이 컸죠. 한 7일 이상 나스닥이 빠지기도 했으니까 우리 시장은 잘 버티다가 막판에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이슈가 있다가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정의 본질은 이미 나와 있는 게 연준 잭슨홀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죠. 네.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인플레이션 재발을 막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었고 그 재발을 막는 방법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피봇을 기대하지 못하게 즉 우리가 알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할 기대를 꺾고 상당 기간 그 기준금리를 네.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통해서 시장의 메시지를 분명히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발은 내가 무조건 막을 거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근래 시장에서 7월부터 시장에 큰 반등을 줬던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 즉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내년 초반 정도 되면 연준이 정책을 전하지 않겠네 기대가 시장을 많이 이끌었었거든요. 당연히 그 기대를 꺾었기 때문에 그 기대로 오른 만큼은 돌려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봇에 대한 기대로만 오른 거냐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상당 부분 우리가 과도하게 걱정했었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우려한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조정과 관련해서는 전저점을 깨는 조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봇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만큼의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그래도 2% 정도 오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7일 연속이나 네, 하락했었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약세장 랠리다. 랠리에서 흔하게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약세장은 약세장인데 잠깐 반등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저점을 깰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두 가지 다 겹쳐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지금 시장은 반등을 했어도 약세장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세장이 바로 끝나긴 어렵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세 전환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약세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 약세장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네. 예를 들어 약세장은 기간 조정도 있고 가격 조정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약세장이라는 거는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는 약세장을 생각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 고점에서 중요하죠. 30에서 맞습니다. 40%짜리 네. 약세장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코스피 기준 2270이나 S&P 3660 기준으로는 가격 조정은 끝난 상태로 옆으로 기는 약세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사실 그건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추기는 어렵죠. 그래서 의견을 정답을 맞추기는 네, 네, 어렵지만 네. 저는 가격 조정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됐다. 네. 혹시 일부 조정이 있다고 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봤던 전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 일시적으로 네. 깨친다고 하더라도 네, 네. 아마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그렇지만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정 수준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부분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약세장에 진입을 했었을 때 일시적인 쇼크로 오는 약세장이 있고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오는 약세장들이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오는 약세장인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이런 경우는 바닥이 보통 외바닥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중바닥, 삼중바닥 여러 가지를 또 반영을 하게 돼 있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예상치 못할 수 있는 변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예컨대 중국 같은 경기가 의외로 현재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 또는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유럽이 정말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지수가 정말 바닥을 찍었느냐 아니냐라고 사실 속단하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상당 부분 반영했다. 즉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깊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일시적인 경기 침체는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세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다 같이 속도가 붙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면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을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연준도 똑같이 또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되는 네. 상황인 네. 거죠. 그래도 주식 시장에는 더 나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연준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 자이언트 스텝을 하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6월 달이나 7월에 있을 FOMC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상단을 어느 정도 정해줬어요. 네. 자,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리는 정도를 지금 목표를 두고 있죠. 네. 뭐 많으면 4.25까지도. 그래서 4%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금리를 안 내리고 쭉 가겠습니다라는 컨센서스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현재 지수가 유지가 되려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연준에서 나왔을 때 뭐 잭슨홀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피봇에 대한 기대를 무참하게 꺾어버리면 시장은 변화가 없는데 네. 4%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훨씬 더 금리 상단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 아닌 뭐 5% 아니면 그 이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아직 반영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저점을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4%를 뭐 일시적으로 넘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이거를 그 레벨 자체를 완전히 크게 높여서 5% 또는 6%까지 얘기할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라고 본다라면 확인부터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크게 뭔가 이제 시장에 변화를 줄 만한 그건 아닌 거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빅스텝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목적지 자체가 4%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따른 지수 조정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21일, 20일에 있었던 FOMC에서 그것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피봇은 안 한다고 했으니 그거는 이제 새로운 팩트는 아닐 거고 그리고 지난번엔 잭슨홀에서도 우리한테 주고자 했던 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 피봇에 대한 기대를 꺾었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파월 의장이.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레벨을 올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여부만 보고 만일에 저희들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 레벨을 많이 높인다. 4%가 아니라 그 이상 퍼센트를 숫자를 달리해서 5%, 6% 넘는다라면 그 부분은 반영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죠. 사실 저희가 이제 연초만 해도 이런 정도의 4% 같은 금리를 연내에 기대했던 예상했던 분들은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급하게 금리가 2%, 3% 이제는 4%를 바라보는 각도로 오는 사이에 가장 큰 원인이 CPI 지표 나올 때마다 화들짝 놀랐던 거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13일에 CPI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또 놀라는 건 없을까요? 사실 전체적으로 만약에 CPI 자체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서 위로 간다라면 긴장이 많이 되죠.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크게 빠졌던 상황에서 다시 크게 무너졌을 때가 CPI가 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네. 기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전망, 즉 인플레이션이 정점일 거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생긴 현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럴 상황은 낮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수준이 네. 내려오긴 했어도 그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낮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비록 내리긴 했지만 그 수준이 뭐 예를 들면 8.5인데 뭐 8.1 이런 정도가 되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2% 수준인데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도 보시고 계셨듯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보면 이미 유가가 80%까지 빠지기 시작을 했고 네. 인플레이션 말고도 다른 지표들도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 지표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산 관련 지표들도 많이 꺾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 궁극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정점인 것이라는 기대가 깨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아까 저희 부장님께서 약세장은 네. 우리가 진입한 건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저점은 안 깨지지만 약세장이란 얘기는 지금부터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업사이드를 많이 보고 주식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약세장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게 정의하시는지. 네. 시장이 참 성격이 재밌는 시장이 되는 건데 네. 지수만 놓고 보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안 깨진다는 얘기는 꼭 아니었고요. 네. 그래도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는 변수에서, 네. 확률적으로는 혹시 한다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뭐 네.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수준으로 보고는 있는 건데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리를 많이 올린 상황에서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지수 보고 올라오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쭉 왜냐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소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으로 돼 있고 미국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만큼 소비 여력이 좋아져서 물가가 재발할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번에 카시카리 총재도 보셨겠지만 이번에 주식 빠지고 나니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연준이 원하는 것처럼 마치 네. 실제 그게 속내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파월 의장의 의도는 분명하다. 지수를 바닥을 찍어서 바닥에선 길 수 있지만 상당 부분 그 상단을 이렇게 그 베리어 딱 해놓고 이 이상은 못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상단을 보고 지수 베팅을 통해서 크게 벌려는 시도를 한다라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 네.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는 핫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때는 어떤 기업을 해도 안 됐던 시장이었었죠. 시장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다 망가지는 시장이어서 무엇을 투자해도 안 되는 시장이었었지만 지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라고 보여지니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보면 전면 공격이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해서도 안 될 거고 네. 그렇죠? 정말 자신 있는 기업만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의 눈에 많이 띄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대는 많이 접는다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접근은 이제 조금씩 시작해봐도 될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에 좀 더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렇게 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게 네. 야, 내년에 경기가 침체로 온대. 그러면 민간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안 좋아질 텐데 지금 주식을 산다라면 기업들 실적이 하향이 될 거고 물리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오는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정부 소비입니다. 네. 정부 소비거나 기업의 미래와 관련 투자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이거는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지금 처음 있는 약세장에서 주도주가 생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통상적으로 약세장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보통상 약세장이 처음 시작되면 제일 먼저 글로벌에서는 금리부터 좀 내려주죠. 그래서 통화정책을 내리는데 안타깝게도 금리를 내릴 때 주가는 더 빠집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게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라고 예고하는 시그널이 되는 거잖아요. 네. 통상 통화정책이 경기에 반영되는 게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면 앞으로 6개월 뒤부터 경제가 안 좋아질 겁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더 안 좋아졌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모든 있는 각국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경기를 좋아질 만한 동력을 찾게 돼 있고 네. 그 동력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재정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재정 정책을 이미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재정 정책이 미국에서는 인플레 감축 법안 즉 IRA라는 이름을 붙이고 네. 유럽에서는 리파워 EU라고 불리는 명칭을 붙이고 중국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란 이름을 붙이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쪽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정책이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답안지예요. 네. 그러니까 각국의 정책이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고 나간다라면 경제를 이끌고 나간다라면 이쪽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미래 청사진을 보여준 거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를 지원할 만한 후속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유럽이 그렇게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나 뭐 인플레 감축법, 리파워 이런 이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만한 것이 많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많습니다. 네. 예. 통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네. 백악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뭐냐면
앞으로 미국의 성장 엔진 또는 경제 체질을 제조업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라는 발언을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에 가서도 발표한 거 보시면 제조업 부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크게 꺼내요. 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글로벌 각국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경제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업 중심 또는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니 너무 낮아져 있는 제조업 비중을 상당 부분 높여서 경제의 균형을 가져가고 이 균형을 통해서 중산층을 육성하고 그래서 향후 경제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발표된 아시겠지만 정책이 IRA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미국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투자 촉진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투자도 하게 하는데 촉진, 빠르게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한테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되겠죠. 이 기업들이 지금 이 IRA 정책 때문에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 나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으니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분명히 시그널을 줬어요. 이 법안은 투자 촉진 법안이에요. 촉진이라는 얘기는 현대차한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빨리 와서 공장 지어 그러면 돼 네. 라는 거고 그건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다 경고를 준 거예요. 싫으면 팔지 마. 이런 게 그 정책이거든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촉진 투자 촉진 법안이에요. 투자 촉진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미국에서 내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기아차가 조금 더 투자를 빨리 하게 된다라면 그 투자와 관련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현대위아 같은 기업들이 네. 되겠죠. 네. 사람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이 인플레이션 투자 촉진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에 더 빠르게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또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네. 갈등을 통해서 아우 내가 중국에 공장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쪽으로 빵기 올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두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잃는 게 될 수도 있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커져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풍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들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분야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2, 3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 기업들한테 생각보다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물며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즉 투자 촉진 법안이 줄 수 있는 시장의 함의는 내년에 미국 경기가 대단히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투자 촉진이 빨라지면 상당부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폭이 덜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미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정책들 때문에 실제로 투자가 미국에서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조업 부활을 뭐 다른 정책으로도 계속해서 얘기해 왔고 투자를 하겠다 했어도 큰 변화는 사실 잘 안 보이고 있던 차였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보이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 조간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만에 있는 뭐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 공장 지으려다가 미국이 설득해서 7조 원 가까이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는 얘기했죠. 생각보다 많은 투자들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미국의 의도를 확실히 이제는 알겠죠. 그리고 이 법은 초당적인 법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심해서 만든 법이고 이걸 통해서 미국이 새로운 생존을 꾀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했었을 때 투자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 눈치를 보고 통상 외교를 시도하다가 미국이 시도 안 먹히네 라는 판단에 들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투자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 현대차가 공장을 잘 지어서 전기차를 미국에서 잘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현대차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오히려 판매 제약 사항도 더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생산하던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미국 가서 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만 좋아지고 한국은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게 경제학하고 이게 주식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한 몇 년간을 놓고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지어져야 될 공장이 미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미국으로 뺏기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력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GDP에서 그 부분이 빠지게 되니까 성장률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을 거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경제지표 안 좋아지고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기아차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현재 공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공장에 있어도 연결 이익으로 보면 다 우리나라 쪽으로 이익이 잡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좋아지고 경제는 안 좋아지는 상당히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학을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한국 경제는 안 좋은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주식은 경제가 아니거든요. 기업 이익의 합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에 너무 매몰이 돼서 경제가 이러니까 시장이 꼭 안 좋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벌어질 거고 그래서 경제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건 지향해야 되는 시점이 좀 더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공장을 짓는 동안 투입해야 되는 투자에 필요한 관련 기업들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차나 이렇게 진짜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는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오히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나 네. 또한 또 유럽의 경기 안 좋은 거 글로벌하게 판매 대수에 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뭐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지금 자동차 쪽에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환율 효과도 많이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 점유율이 9%라는 건 경이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뭐 테슬라가 워낙 독보적이라 테슬라를 따라잡는 거는 뭐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쨌든 2등이거든요. 근데 독보적인 2등이에요. 네. 3, 4, 5등하고 격차가 너무 커요. 네. 3, 4, 5등은 대부분 4%다 해서 올망졸망한데 현대차가 독보적인 2등이라는 얘기는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현대차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약간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자 촉진법인데 그렇게 투자가 촉진이 많이 돼서 미국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양의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사실 애플카 하겠다는 애플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전기차의 보급이 적을 때는 그걸 좀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전기차의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면 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뭔가 본격적으로 행보를 서두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 파트너를 정해야 될 텐데 당연히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는 역할인 건데 어떤 기업을 선정하느냐 놓고 볼 때 점유율 2등이 나온 거지 올망졸망한 4, 5등짜리로 가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대감들도 저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는 전장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 전장과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너무 우려보다는 현재 미래에서 펼쳐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확장 여기에 조금 지금 포커싱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재정 정책을 말씀하셨으니까 재정 정책이 원래 너무너무 좋은 거는 맞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건 사실 되게 뭐랄까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재정 쓸 수 있는 이유도 미국이 무역이나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줄어서 채권 발행도 적고 이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네. 있는데 여기서 재정 정책을 써서 돈을 풀고 그럼 더 긴축이 되고 뭐 이런 약간 악순환 좋으면 좋은 건데 오히려 반대로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전 잠깐 드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적절한 지적은 아니신 게 이 IRA라는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은 재정 정책이긴 하지만 정책의 성격이 미국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유동성이 풀리지 않는 정책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재원 마련이 세금입니다.
네. 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풀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한테 세금을 뜯어서 이 뜯어난 세금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에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시장의 유동성 같죠. 여기 있는 돈이 이쪽으로 갈 뿐이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균형적인 전략인 건데 이쪽은 규제를 통해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 가지고 이쪽은 키워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주가도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세금을 이쪽에다 갖다 주는 거니 실제 시장에 늘어나는 유동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정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에너지 전쟁 얘기를 또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네. 방향은 정해진 게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리파워 EU라는 정책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겠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 정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이 에너지와 관련된 러시아로 수입했던 가스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 다변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정책이었었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지금 있었던 부족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텍소노미에 가스하고 원전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슬쩍슬쩍 들어가면서 독일도 이제 원전을 돌리네 마네 하는 것 보면 향후에 원전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에서 발표됐던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외신들을 종합을 해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원자력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소개가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IRA라는 법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한국하고 다른 게 한국은 아무래도 당하는 국가 입장이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신문들이 보도하는 건 전부 다 현대차이죠. 큰일 났어. 네. 거기 공장 없고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장사할 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첫 번째는 투자 촉진 법안이라 공식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은근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기업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에너지 대변환이거든요.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법안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나 했더니 미국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외신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그린이 좋긴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상당 기간은 가스나 원자력이 도움이 있어야 또는 현재 쓰고 있는 석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까지도 이게 상당 부분 같이 존속이 되어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에너지 전환도 맞긴 맞지만 이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클 수 있는 원자력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미국에서 그래도 여전히 천연가스, 그러니까 원자력보다는 천연가스 쪽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 훨씬 더 지금 네.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 않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에 투자를 그쪽에 미국에서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하겠죠. 없을 거고 이게 가스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유에 대한 이런 수요를 줄게 되면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석유화학이 문제가 돼요. 네. 자, 원 에너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현재 사서 쓰는 물건의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셰일가스는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원유에 대한 사용을 줄일 때 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석유화학 사업에 대해서 이 원재료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겠죠. 근데 미국에서 그 천연가스가 많이 나와서 뭐 에너지 수급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아까 했던 얘기로 약간 돌아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강달러가 지금 안 그래도 글로벌하게 이슈인데 이렇게 미국만 달러가 강해지면 킹달러죠, 요즘에는. 이렇게 가면은 나머지 국가들의 증시가 좋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평생 갈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유가도 많이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미국의 달러가 이제 되게 강해지는 요인 중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나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국가보다 더 낫다라는 게 있을 네. 거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긴축을 미국이 더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비해서 미국 외 지역들
같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대표적인 게 유로일 거고요. 네. 또 엔화도 약세 정책을 쓰고 있고 또 중국이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환율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서로 벌어지는 걸 다이버전스라고 보통 그러는데 다시 합쳐질 수밖에 없는 게 유럽과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같이 끌어내립니다. 궁극적으로 어차피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을 거고 지금 중국 경기 안 좋은 것 때문에 유가가 빠지는 모습들도 상당 부분 역할을 주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 안 좋은 거 맞고 유럽도 생각보다 안 좋은 게 맞죠. 그래서 이들이 끌어내고 있는 물가가 결국에 미국도 물가 수준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준이 아마 9월 21일, 22일에 얼마를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4% 초반까지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제 생각과는 다르게 5%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두 개 다 제가 볼 땐 불가능해 보여요. 아마 얼마 전에 김효익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라는 게 뭐냐면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린다는 모든 가정은 현재 미국의 물가만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의 수요 훼손을 많은 걸 가정한 건데 지금 미국 외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향후에 미국이 지어야 될 금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4.2까지 올린다고 얘기했던 걸 뭐 조금 시간이 지나 미리 얘기하지는 않겠죠. 네. 그럴 필요도 없을 거고 인플레이션 기대 살아나면 안 되니까 경제가 계속 생각보다 안 좋아지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못 올린다라고 나중에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연말쯤에 가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미국이 금리를 덜 올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달러 강세는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의외로 연말쯤부터는 달러가 여기서 더 강세를 가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는 정점에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도 더 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 수준을 더 높이면 이거는 거의 금융위기로 갑니다. 네. 자, 아무리 연준이라고 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했던 방법이 금융위기까지 몰고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진행된 강달러가 아주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일 연말로 갈수록 강달러가 좀 누그러지는 그림들. 이게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미국의 경제도 같이 끌어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을려야 될 금리 부담이 낮아지는 것들이 반영되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가가 내리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반영을 할 텐데 반영을 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강달러가 뭐 큰 추세가 바뀌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준보다는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 9월 FOMC에서 FOMC 얘기하셨으니까 75bp를 이게 약간 컨센이니까요. 네. 75bp를 올리는데 대신 점도표는 변화가 없어서 그냥 원래 뭐 균형 금리든 뭐 내년 금리들은 원래대로 가고 하지만 이번에만 속도를 높이는 걸로 결과가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 호재입니다. 같아요? 호재로 네, 본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은.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핵심은 점도표를 통해서 기준금리 상단을 올릴 거냐가 핵심인데 안 올리면 호재입니다. 그러면 좀 빨리 올리더라도 그냥 점도표상으로 최종 금리만 똑같으면 시장은 이걸 좋게 반영할 가능성이 훨씬 그렇습니다. 높다. 예, 뭐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거죠. 이번에 지금 물가 지표의 컨센이 오늘 블룸버그에 나왔고 그다음에 인베스팅닷컴에는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서 그래도 일단은 저는 그게 컨센서스를 두려워요. 일단은 봐야 되니까 네네네. 인베스팅닷컴은 마이너스 0.1% MOM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8.2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블룸버그 서베이는 지금 8.1%로 나와 있더라고요. 음. 이게 0.1에 막 너무 예민하니까 이거를 제가 굳이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 정도 그냥 나오면 아마 연준도 75 정도 올리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최상단 금리 안 올리고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는데 네. 뚜껑을 조금 열어봐야 되는 게 몇몇 위원들이 조금 더 올리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실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최근에 자기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은 조금 더 강하게 보이려는 경향들이 있어서 실제 마음속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번에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놔야 시장이 조금 진정되지 않겠느냐는 그렇죠. 판단할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전 같으면 저도 한 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문제는 지금 파월 의장이 그렇게 세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뜨겁히고 있어요. 제대로.
오년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걸 조금 꺾어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제 본인은 아닌데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통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근데 시장은 그게 진짜든 아니든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한 번은 보고 우리가 판단에 늦지 않으니까 대신에 상단을 올리는지 아닌지 그게 핵심이다라는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물가지표가 8182가 아니라 예를 들어 7자 나오고 이래도 아마 시장에서 그냥 그렇게 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블랙아웃 오늘 연설하고 나면 파월이 9월 20일까지는 21일까지는 이제 블랙아웃 피리어드라 무슨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국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나침반 같은 게 물가지표인데 이게 만약에 뭐 7점 뭐 그럴 일은 저도 잘 없을 것 같은데 7점 몇이 나와가지고 와 그럼 9월 21일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과연 시장에 있을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한 가지는 확실하겠죠. 연준에 대한 기대는 없어도 물가 정점의 기대는 확실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기대가 될 수 있냐면 연준이 세게 나와도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진 않아요. 이런 물가가 정도에서 꺾였으니까. 네, 네. 물가가 제대로 꺾이고 있으니까 뭐 분명히 뭐 연준이 피봇은 안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물가 그 금리 상단을 마구마구 높일 개연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그 우려가 낮아지겠죠. 실제 연준도 그렇게 할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9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QT라고 해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달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 효과가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금리를 적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금리 상단을 무리하게 올리는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런 이유들이 벌어져서 물가가 조금 의미 있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면 최소한 이제는 진짜 우리가 물가 정점에는 확신을 가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지수가 그 밑으로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9월 21일에 물가 상단을 안 올리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저희 투자자분들은 전저점 안 깨겠지라는 생각 정도는 가져도 좋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현재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 일단 9월 21일까지는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면 굳이 그 전에 뭐 제가 예측해서 하지 말자 이런. 왜냐면 굳이 며칠 안 남았는데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봐야 지금 연휴 빼고 나면 사실 한 일주일 남짓 남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근데 오늘 파월 의장이 제가 볼 땐 상당 부분 시장에 뭐 언지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 의장이 오늘 얘기할 때 핵심은 그거예요. 뭐 피봇 안 한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 1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물가 상단을 더 높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고 수준이 높아서 4% 정도 금리까지는 안 될 것 같으냐.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하면 실제 상단을 높인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그렇죠? 굳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봐야죠. 하고 굳이 오늘은 그냥 저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잭슨홀에서도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건데 네. 그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네. 너무 우리한테 상상의 날을 많이 피게 만들었던 거죠.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안 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의 속성상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래 피봇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는 생각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럴 빌미를 준 것도 본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파월 의장이. 궁금한 게 그래서 제가 7월 FOMC하고 파월 의장이 요번에 얘기한 거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진짜 내용이 어떠냐면 7월 FOMC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중에 피봇 관련된 걸 싹 뺀 다음에 보면 맞습니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제 생각은 뭐냐면 주가가 너무 낮았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좀 흥분해서 본 거고 파월은 근데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안 되겠다. 이걸 다 빼고 똑같이 얘기해 줘야지 한 건데 그땐 또 주가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냥 이번에도 별거 아닌 거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뭐 어떻게 됐으면 모르겠지만 해석이 너무 제 마음대로긴 한데. 아니 근데 시장이 제 마음대로 해석했으니까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제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게 네. 스스로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겠다 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얘기를 더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환호했었던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자꾸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인플레이션 잡으면 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있어야 될 텐데 저렇게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그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고 또 정책 전환도 빨라질 수 있겠네. 이게 연결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뺀 거죠. 그래서 자꾸 경제한테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내가 금리 피봇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얘기를 하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뭔가 연준의 생각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상상의 나래 또는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게 네. 8월 의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네. 담백하게 내 의견은 이거고 흔히 얘기하는 스탑앤고가 없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통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경제가 안 잡으면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혼란스럽게 나온 게 에너지 가격 때문이었고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거라고 기대가 높아진 것도 유가가 빠지면서 이제는 진짜 지나가는 거지. 한두 달 차이로 결국 나올 거야. 물가는 안정될 거야. 이런 기대인데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약간씩 추워지면서 또 겨울 되면 또 무슨 일 한 번 없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괜찮아지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중요한 게 수요라는 걸 확인해 준 게 최근의 유가입니다. 중국 경기 거덜나니까 뭐 다들 유가 300불 간다고 그랬다 지금 바로 빠졌지 않습니까? 네. 역시 수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초점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물가를 일으킨 요인들은 참 많았잖아요. 네. 그중에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거 사실이고 에너지가 단순히 에너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항공료도 올리고 여러 가지 다 올리면서 물가를 올렸는데 이게 아주 짧은 기간에서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길어지면 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임금을 건드려요. 네. 그렇고 임금을 건드리면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선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일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못 잡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10년짜리 인플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궁극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수준이 높다 보니 그쵸. 현재 임금으로 또는 우리가 렌트비로 전이되는 걸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강력하게 비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인상 이후에 지속적으로 쭉 해서 금리 인상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건 뭐냐면 임대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빨리 안 꺾이거든요. 네. 주택시장 가격이 꺾이고 나서 통상적으로 1년 가까이 뒤에 꺾이는 특성을 가져요. 그건 아시겠지만 집과 관련된 계약 때문이죠. 내가 처음에 이 집과 월세 계약을 할 때 뭐 1년짜리를 할 건지 6개월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집값이 오를 때 계약을 했을 거니 실제 집값이 지금 떨어져도 월세가 그게 반영되는 건 시간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1년 뒤에 봤었을 때 물가가 일시적으로 내렸다 다시 오르면 집값도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월세를. 이걸 막으려면 그때까지 계속 물가를 붙들고 있어줘야 렌트비가 내릴 거고요. 네. 임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경기가 너무 하락이 되면 임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 사람을 못 뽑게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걸 막으려는 의도를 비추다 보니 연준은 그렇게 좀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의 초점은 재발을 막는 거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건드려야 되는 건 임금이 오르는 것과 렌트비가 오르는 걸 막는 데 초점을 둬야 되다 보니 조금 더 그런 강한 어조를 가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걸 그냥 그리고 임금까지 오르는 걸 그냥 요즘 많이 하는 얘기를 뉴노멀이라고 치고요. 그래서 2% 금리가 2% 물가가 연준의 목표이긴 한데 그건 어렵다. 그래서 4%나 5%의 물가가 한동안 지속된다라고 치고 그리고 사실은 임금이 5%가 오르면 실질 임금은 0%로서 그냥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쭉 경제가 유지되는 거를 그냥 목표로 삼고 굳이 내가 긴축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냥 명목으로 돈 다 화폐 환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뭐랄까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게 네. 물가라는 게 한번 여유를 두면 우리가 생각처럼 4%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꺾을 땐 제대로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70년대도 보셨겠지만 물가가 3번 올랐죠. 70년대 한 번 오르고 어설프게 꺾을 때 2번째 올라오고 결국 3번째는 너무 큰 희생을 치렀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4%에서 놔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세 번째 희생을 치를 때가 볼컷 때인데 그때는 미국 경기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시장은 나쁘지 않아. 물론 20%씩 2번 빠지긴 했는데 결국 그 물가 오르는 기간에 시작되는 기간보다 끝나는 기간이 사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만약에 똑같이 70년대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한 번, 두 번 재발을 하더라도 처음에 물가 올라서 놀래서 빠졌다가
그다음 물가 오를 때는 좀 덜 빠지고 세 번째 오를 때는 아예 물가 상관없고 주가 이런 식의 흐름이 그때는 이게 10년짜리였는데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좀 짧아져가지고 그름이 나오는 식으로 혹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네. 미국이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럴 때 미국의 성장 엔진이 바뀌고 있었다는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사실상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건 뭐냐면 제조업이 오른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고사 직전까지 갔고 자동차 기업은 대부분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이고 그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성장 동력을 서비스업으로 바꿔서 네. 그 관련 기업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걸 이제 판단하면 우리도 그럼 그걸 감안을 하면 어쨌든 나중에 오른다라고 보면 지금의 주도주였던 애들이 주도주일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성장 엔진이 바뀔 거니까. 네. 그런 고금리를 견딜 수 없는 산업들이 이제 다 죽어나고 새로운 됐을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린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네. 한국은 좀더 훨씬 견디기가 더 어렵죠. 약하죠. 네. 왜냐하면 여기 질문에도 있어서 강달러랑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매수가 적다. 결국 그거는 환율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한국이 후진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원달러가 어디서 멈출 것 같고 어느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우선은 저도 잘 모른다가 답일 거고요. 그래도 의견을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환율과 관련된 전망은 외환 딜러들도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전망이 불가능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네. 예. 그래서 환율을 맞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전망 자체가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환 딜러들은 그날 대응하는 게 답니다. 환율과 관련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도 있을 거고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고 다만 외국인들이 안 사긴 하지만 또 많이 파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최근에 며칠은 좀 팔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놓고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판다라는 것은 현재 환율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고 나가는 건 외환위기까지 간다라는 걸 염두에 네. 두는 거겠죠. 금융위기를 염두에 두는 걸 텐데 안 판다라는 얘기는 현재 환율이 조금 더 오를 개연성은 있으나 그래도 정점일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다만 그 정점에 대한 기간을 알 수 없을 거고 네. 터닝 포인트를 잡기 힘들다 보니까 현재는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환율이 좀 강달러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만약에 기타 달러 외통화가 좀 세지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나라에 좀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왜냐하면 네. 달러 강세가 누르거진다는 얘기 안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외 지역이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거기는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경기하고 연동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반등하면 우리가 좋아질 수 있고 또 유로가 반등했었을 때도 유로가 반등하면 또 중국도 같이 좋아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 금리를 덜 올리는 그런 연결력 역할이 될 거니까 아마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포지션도 좋겠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늘려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왜 들어오기만 해도 한 차익을 볼 수가 있을 네. 거니까 그때는 아마도 대형주 흔히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대형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네. 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지수도 예상보다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대형주가 그런 게 된다라고 그런 그림이 한다면 네. 예. 그렇구나. 한상희 위원님이 저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질문을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약간 걱정이 더 돼요. 근데 이제 달러가 하도 오르니까 여러 요인들도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야 달러 인덱스만 봤지만 이제는 한국 자체적인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외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국 시장의 이 원달러 환율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속단하기는 어려운 게 일단 주식의 속성을 봐야 되는 게 주식은 경기에 6개월 선행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주가는 6개월 뒤의 경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것도 중국의 경기도 이 정도는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상당 부분 반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뭐 부동산 위기도 있다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지만 뭐 제 수준에서 부동산 위기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중국 시장을 놓고 볼 때 항상 관점을 두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가 통제가 가능한 변수인지 아닌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네. 보면 중국 정부가 통제 불가능하다라면 뭐 답이 없을 건데
현재 있는 상황 중국 정부가 통제 가능하다라고 놓고 보면 네. 현재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들은 현재보다는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고 조금 더 안 좋아지더라도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제일 큰 변수는 저는 오히려 팬데믹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가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여전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봉쇄 정책을 많이 쓴다라면 제일 우려스러운 게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에 쌍수이라고 불리는 광군제. 요때가 중국의 소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요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뭐 시진핑도 이제 3년임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처럼 통제 정책을 못 풀고 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더 번지면 우리가 그럼 광군제를 막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IT가 제일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안 팔릴 거니까. 네. 그러면 그때가 조금 지수가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다르게 움직이는 여지가 남길 수 있는 거는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될 건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가능성이 들었습니다. 낮지 않은 시나리오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자분들한테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사실 제 말씀을 듣고 나면 앞으로 연말 시장을 전망할 때 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좋은 변수도 많고 안 좋은 변수도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거가 나오느냐 또 동시에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많아서 각각의 변수를 놓고 시나리오를 계속 그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 한번 나올 때는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수와 부정적인 변수를 둘로 나눠서 각각의 변수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9월이니까 그게 네. 그때는 좀 원래 이제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시장의 변화 이런 걸 저번에 너무 잘 말씀해 네. 주셨고 지금 그대로 다 됐는데 방산주 특히 그때 되게 좋게 말씀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순수하게 이제 주식을 보는 입장으로만 얘기하면 원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근데 소문은 이미 소문에 샀던 사람은 뉴스는 폴란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뭔가 소문이 있기 전에는 좀 모멘텀이 꺾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아니다, 틀렸다 얘기 한번 해주시죠.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방산산업은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전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방산에 대한 무기를 살 것인지 여부를 다 알아야 네.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방산이 테마에서 산업으로 격상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방산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 빅4로 꼽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나 이제 중국이 빠졌기 때문에 있는 거지만 빅4로 들어가다 8위에서 들어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별명이 해외에서는 K 아스날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스날이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예. 아니 해외에서는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주는데 왜 우리나라 스스로 이렇게 폄훼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산 사업이 크게 한 발짝 도약한 것도 사실이고 또 글로벌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리고 우리 무기의 우수성도 알린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 단순한 반등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기지개를 켰었을 때 그런 산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몇 달 만으로 끝났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길고 오래갔던 특징들이 있었었고 특히 우리 방산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구매 고객들이 다양하죠. 단순히 유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랍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남아 국가들 또는 남미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들까지 우리 무기에 대한 구매 의사를 많이 타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또 한 번 수준 보통 조 단위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조 단위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좀 띄엄띄엄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두서너 번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달리하겠죠. 특히 이 방산 사업은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시장이 더 커요. 향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S 산업도 굉장히 돈이 많이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건 성능 개량할 때 들어가는 돈은요. 무기 사는 비용만큼 들어갑니다. 이게 다 우리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팔고 끝났다가 아니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옛날에랑 하나만 여쭤보면 네.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가 네. 그때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수주를 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다음에 그 다음 모멘텀이 록히드 마틴하고 하는 미국 무슨
훈련기인가 뭐 엄청 큰 건데 그게 안 되고 다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되게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방산업체들이 정말 많이 올랐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비싸진 상황인데 여기서 뭐가 다른 게 있으면 유지가 될 텐데 그때처럼 뭔가 기대하고 있는 물건이 어쨌든 꺾이고 나면은 또 다시 그러니까 계속 저점은 올라가는 주가가 되겠지만 너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혹시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희 구독자분들? 사실 뭐 이게 뭐 다 맞추란 얘기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데 당연하죠. 네.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수준이라 보이지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혹시 휴전이라도 협상이 나오면 분명히 우리 방산기업한테 타격일 수밖에 없어요. 네. 주가 측면에서.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빠지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제 각각의 국가들의 무기 상황, 정치적인 상황까지 다 알아 이게 가능하거든요.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많이 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항공우주가 하고 있는 훈련기는요. 전 세계에서 그냥 독보적이에요. 얘 경쟁 상대가 사실 없어요. 그래도 전차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독일의 레오파르도 있을 거고 미국의 에이브럼 탱크도 있을 거고 많은 게 있었지만 이게 훈련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훈련기가 필요한 국가들은 다 우리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이 폴란드에서 조종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FA50을 이렇게 조종을 하고 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정도면 현재 그쪽에서 운용하고 있는 F-16 전투기와 비교해서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조정하고 나서는 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네라고 네. 느꼈을 정도로 대단히 호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FA50이라는 비행기 자체가 사실 로키드 마틴이랑 같이 만든 비행기입니다. 네. 공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무기의 도입을 염두에 둔 국가라면 훈련기로서 최고죠. 왜냐하면 조종선이 이렇게 다 비슷해서 네. 이거를 조종을 하다가 F-16이나 이런 걸 하면 바로 네. 그렇죠. 뭐 진짜 몇 시간 교육을 안 받고도 바로 네. 적응이 가능할 정도로 호환성이 되게 가능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긍정적인 호재도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 시스템들이 있어요. 전투기에 장착해서 아리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이런 시스템들이 이게 FA50에 이게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준 것도 있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지금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을 했고 네. 스위스에서도 지금 F-35 생각하다 한국가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동구권 국가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군침을 많이 흘리고 있고 그래서 의외로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 있고 한국 이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많이 여러 고객들이 지금 많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오른 거 가지고 뭐 팔거나 이러라는 말씀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사실 특정 종목이나 기업을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럼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방산 전체로 봤을 네네네. 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걸 갖고 매매하거나 하지 마시고 만약에 더 빠지더라도 오히려 더 사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으로 방산을 생각하시는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냥 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럼요. 그건 다 그렇다고, 예, 판단은 의견이 알아서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시는 예, 거죠. 예.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오늘 저희가 일부 달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처 더 추가적으로 준비한 질문들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시장은 되게 어려운 시장이 많고요. 힘든 시장이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시장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아마 지난번에 나와서도 하락장인데 종목들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관련 종목들이 2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틈새 시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자들이 다 사서 종목을 보는 시장은 없습니다, 사실. 뭐 2010년 우리가 있었던 코로나 때 그런 시장은 정말 수십 년 만에 예외적인 시장이었었던 거고요. 웬만한 강세장에서도 주도주가 제대로 된 게 보이는 것뿐인 거지 사실상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시장이 어려운 건 맞지만 앞으로는 생각보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네.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이전에 팀장을 지냈던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보는 제일 어려운 시장은 살만한 종목이 안 보일 때입니다. 야, 뭐래도 이거 쉽지 않아. 이거 본사도 물릴 것 같아. 라는 건데 지금 기업들을 많이 분석하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매크로 환경들을 놓고 보면 야, 시장은 어렵긴 못하면 생각보다
내가 손댈 만한 기업들이 많은 게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주린이들 입장에서 어려운 시장이라 할 네.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분들이 주린이만 있을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 아마 내 실력 수준이 있을 건데 거기서 조금 고수분들이라든가 조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렵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아는 기업 나왔을 때 대응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장은 맞고요. 네. 어려운 시장에 연휴가 시작되는 이 저녁에 귀한 걸음 해주시고 좋은 아유, 말씀 별 해주셔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는 이제 이만 1부를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